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경제 역사 시사 타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입니다. 예, 이번 주는 2470에 800선이라고 그랬는데, 예, 오늘 옳은 걸 잭슨의 긴축 발언으로 반납할 것이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2400선에 790선 정도로 보겠습니다. 한국 무역 중립 훼손으로 미중 양쪽 다 손해보는 형국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한국의 대중 무역뿐만 아니라 미국 반도체 수출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좋은 뉴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가는 하락 기조로 갈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하락을 해야지 반등 있겠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시황은 어떠냐? 이번 주는 미 증시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이제 큰 폭으로 하락했죠. 이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했는데 이것을 소화하면서 또 연이어서 이제 하락을 했죠. 그 가운데 이제 축소되면서 엔비디아 등 반도체 수출 규제 악재가 새로 등장하면서 미국 증시가 이제 하강 국면으로 가느냐에 이제 기로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번에 한 몇 주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3,900선 정도로 얘기한 것 같고 나스닥은 11,000선 정도로 얘기해서 어느 정도는 하락 기조로 간 건 맞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횡보를 하든가 아니면은 또 한번 횡보를 하다가 다시 저점, 1차 저점을 다시 확인하러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떤 사람이 나와보고 물어보더라고. 미국 증시는 어느 쪽에다 투자하면 되냐. 미국 증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S&P 쪽을 투자하는 게 나아요. 만약에 한다면 3대 지수 중에서 S&P가 편입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적이 좋아야 되겠죠, 무조건. 그 다음 미국은 무조건 EPS가 높아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 투자 상향 조정 보고서가 많이 올라온 기업이 좋아요. 그 다음이 네 번째는 배당금이 높은 기업이에요. 자, 이 정도도 모르고 미국 증시 한다면 지나가는 개새끼가 웃습니다. 기본입니다, 이거는. 아니면 이제 장장기로 보면은 빅테크 중에서 이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저런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카콜라 배당금 많이 주는데 옛날 늙은이 새끼들이 하는 거 따라가든지. 민주식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성장주 이미 민주시의 성장주는 훼손됐어요. 중립금리가 2.5%가 넘었기 때문에 미국은 성장주 하면은 이게 병신 소리 들어요. 이제는 그건 중립금리 훼손을 안 했을 때 얘기하고 했을 때하고 이게 다릅니다. 다 얘기했어요. 이거 기본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고도 못하면은 그 주식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새끼 대가통이 꼴통인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넘어가서 결국은 한국 증시도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 기조 확인 여파로 같이 하락했죠. 근데 중간에 MSC 리밸런싱 조정 매수세가 들어와서 잠시 좀 상승을 했어요. 이게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다 다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하락 전환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반등을 했는데 이걸 반등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저는 그냥 결국은 하락 기조로 갈 겁니다. 왜냐면 한국 반도체 수출이 9% 내외에 이제 적자를 봤어요.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정책의 문제점도 이제 같이 드러냈죠. 이거 숨긴다고 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나라의 이제 양쪽 정책이 다 실패한 걸로 이제 드러나서 3분기 때 이제 우리나라 저점을 찍으러 한번 갈 겁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 다음에 대중국 5개월 연속 적자와 도시 봉쇄가 있죠. 그리고 원화 페러티 약세로 우리나라 스스로 가치가 워낙 떨어졌어요. 이건 강달러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언제든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를 야기시킬 수 있고 일반 투자 심리도 유축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하나가 있었죠. 이제 대만의 중국 무인기 드론 격추를 시켰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추가됐기 때문에 이게 과연 악재 재료로 얼마만큼 이 중화 증시 이쪽 동아시아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겁니다. 어쨌든 전 지정학 리스크로 이제 다음 주는 좀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걸로 아까 이제 2,400에 790선으로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본론 이제 주로 들어가서 이제 이번 주는 열린 잭슨 연설에서 파월이 이제 폴 볼커 80년대 연준 의장 걸 이제 예를 들면서 여러 차례 실패한 거를 이제 경우를 들면서 본인은 그런 실수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이제 매파 발언을 했죠.
한 물가 얘기만 한 46번 했나?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쨌든 12개월 기대 인플레는 4.8%로 예비치에 비해서 약간 하락하긴 했어요. 그러나 지금 10년물은 3.1%되고 2년물이 3.5%로 높아요. 2년물이 무지하게 높은 거예요 지금. 이것만 봐도 지금 미국이 고물가 상태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전달 CPI하고 비교하지 말고 지금 현재 2년물하고 30년물만 보시면 되고 또 5년물하고 30년물 역전된 걸 보면은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소리 하는 거 그냥 정하고 본인들은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했었고 이란이 핵 합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합의하면은 저는 75달러까지는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또 경제 봉쇄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근데 그런 확률이 좀 적어요. 그래서 저는 5대 5로 보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유가는 떨어지는 거고 또 독일이 천연가스를 많이 비축을 했기 때문에 천연가스도 같이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원자재 중에서는 리튬은 수요가 많아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리튬은 올라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거기다 또 자원 보호주의가 또 요새는 좀 강해져가지고 일부 2차 전지 관련된 원자재는 올라갈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시아 신흥시장도 이제 경기 침체가 저는 진입했다고 봐요. 이미 신흥국들은 진입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쟤네들은 자꾸 뭐 말을 안 하는데 저는 이미 진입한 걸로 알고 있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 기업 실적들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금리 인상하는데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 극소수의 기업들이고 결국은 투자자의 안식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신흥국들도 결국은 부정적인 견해가 아직까지는 다수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미국만이 좀 아직까지 아리까리한데 결국 미국도 국제 글로벌 침체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든 내년이든 어쨌든 나는 립세션 향해서 갈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S&P 500도 6월 저점에서 베어마켓 반등했는데 이게 29년, 73년, 2000년에 나타났던 다른 슈퍼버블과 약간 비슷하다는 그랜섬이라는 제레미 그랜섬이라는 사람이 제시를 했는데 이 슈퍼버블의 특징이 자산간 과대평가, 원자재 충격, 급한 긴축이 전례 없이 위험하게 섞였다는 점을 이제 예를 들었어요. 근데 저도 약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왜? 동유럽 전쟁이 오래 지속되고 재정 긴축도 좀 있었고 미국 유럽 밸류 체인 공급 과잉으로 미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지금 2차 전쟁 반도체 밸류 체인을 만들고 있어요. 결국 공급 과잉이 되면은 회복이 더 더뎌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만큼 약세장에 오래 가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제 콜 세상이 이제는 오는 거죠. 그게. 그렇다고 콜이 빨리 올라가는 게 아니죠. 천천히 길게 골든 크로스가 오래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상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추후 길게 버블 촉발할 수가 있다. 긴 콜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옛날에 65년에서 1980년까지가 두 자리 인플레 환경에서 그 당시에 채권 가격이 낮았어요. 이걸 채권 학살 기간이라고 해요. 이거를 근데 이제 1980년하고 81년에서 2년 사이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스탑 앤 고 정책을 해서 폴 버커가 욕을 좀 먹었죠. 요때 더블 리세션을 겪었어요. 우리가 또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채권 강세장이 이제 무려 40년을 이어져 왔죠. 근데 이게 정점을 20년에서 21년에 찍고 지금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채권이 40년 동안 올라서 이제 떨어질 때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이 떨어지는데 주식이 안 떨어지겠냐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더 위험 자산인데. 그래서 이 큐티 정책이 조금 달라요. 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있으니까 조금 다르지 않겠냐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이 글로벌 블럼버그 종합 인덱스 채권 지수는 고인플레 때문에 결국은 떨어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인버스로 걸고 싶은 사람은 장기적으로 걸어둔다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는 좀 위험해요. 장기로 걸 수 있는 거는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미리 좀 했었어야 되는데 채권 쪽을 미리 푸스로 본 사람들은 돈 좀 벌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빨리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식 환경이 금리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아는 놈이 돈 버는 거지. 씨발 무슨 뭐 기술적 차트만 보고 있고 뭐 기술적 뭐 책만 보고 있고 뭐 인터넷 보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때까지 경험상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 정세를 빨리 알아가지고 현물을 하지 마시고 다른 걸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관망을 하시든가.
관망을 했을 때 저점 때 그때 들어가시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저점 때 들어가셔서 레버리지로 돈 벌고 특정 과대 낙폭주에 들어가시면은 비응신이 아닌 이상 3배는 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3배, 나는 3배만 먹는다는 셈 치고 저점을 기다리세요. 즉 리세션 항복점이라는 캐피추레이션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뭐 씨발 중간에 대응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보니까 딱 3년 6개월에 한 번만 하면 돼요. 최소한 잃지는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일부 이제 전문가나 프로들나 이런 사람들은 다 매일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매일 하니까 이게 이제 변동성이 심해져서 손해도 보고 이제 쪽도 나고 막 정신병원 간 놈도 있고 뭐 자살한 새끼도 난 주변에 몇 명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높아심으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항상 저점 때 들어가서 그때 먹고 뭐 피크아웃이니 뭐니 해서 뭐 밑으로 보지도 마세요. 그냥 딱 한물만 그때 레버리지하고 한물 가대납고 그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노하우예요, 노하우. 응? 아까 얘기했죠? 그 서양 개미들은 그렇게 하시고 S&P 500만 하세요. 그게 안정적인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좀 하시면 안 돼요. 공업주는 인더스트리 다우존스는 너무 잡줄해서 좀 그렇고 빅테크는 너무 위험성이 커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로우 리스크인 S&P 500을 하시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내가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이 이상을 오버하면 그 새끼는 진짜 자살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 미래를 위해서 얘기해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이 특별한 게 나도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한국 아파트 골조 타입과 시공 문화를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갖고 왔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 골조 타입이 벽식, 기둥식, 라멘식, 무령판식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이게 한 이론상 그래요. 근데 이제 벽식은 내력벽의 위치 변경이 불가해서 리모델링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아파트 90% 이상이 벽식이에요. 시공하기 편해가지고. 우리나라 이게 옛날부터 규제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안 해가지고 이게 사업하기 존나 좋은 나라입니다. 이 같은 우리가. 이런데도 돈을 못 벌었다는 거야 이 개새끼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퇴출되고 새로운 기업들이 자꾸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사업이나 신 트렌드 이런 걸 해야 된다. 사업을 재편해야 되는 놈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기존의 전통주 새끼들은 다 없애버려야 돼요, 원래는. 뭐 어쨌든 그건 너무 삼천포로 갖고. 그래서 이게 층간소음이 많고 단해식보다 최고 건설 폐기물이 한 85% 가까이 나오고 온실가스도 한 20% 나오고 이제 우리 소비자 주기 비용도 한 20%더 깨져요. 그래서 수평 기둥 보가 있으면 라면식인데 보가 없으면 기둥식이에요. 근데 어쨌든 둘 다 벽을 이제 허물면 이 리모델링으로는 적합해요. 그래서 배관 설비 교체도 용이하고 반면에 여기서 이제 무량판식은 이제 뭐가 들어가면 바닥 슬라브가 들어가요. 이만한 거 30cm짜리. 그래서 물론 공사비는 추가가 됩니다. 대신 소음 진동에는 아주 유리해요. 그래서 소음 진동 기술사하고 건축 기술사한테 내가 의뢰를 해봤어요. 했더니 순서대로 공사비가 3%씩 추가된대요. 그럼 3은 9%. 그 다음에 중량 충격음하고 경량 충격음도 6dB씩 차이가 난대요. 그럼 6, 3, 18. 최고 한 20dB 이내까지는 훨씬 묘량식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한대요. 공사비가 올라가가지고. 공사비 올라가면 분양가 올리면 되는 거지. 참 신기하죠. 뭐 어쨌든 서대 건설사들이 뭐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롯데건설을 내가 보니까 바닥 완충 성능하고 천장 시스템 개발로 해서 조금 완충시키고 있다. 현대건설은 층간소음 전달 경로의 바닥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해서 조금 나아졌다. 그러니까 20dB까지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얘네들은 한 6dB에서 10dB 정도 이내로는 대신 이제 돈이 좀 들어가요. 이런 것들은. 또 대우건설도 저감 구조 개발을 해서 시공성 점검을 한다지만 저는 어쨌든 이거는 개선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행정부나 서울시도 뭐 용적률을 유도 권장하고 있지만 결국 이거 갖고 또 안 돼요. 추후에는 건축법이나 소음진도법을 강화해야 돼요. 법제화시켜서 퇴출시키고 신기술을 갖고 있는 신공법을 갖고 있고 이런 시공사들은 다시 진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은 어차피 친환경 탄소중립 ESG 신재생은 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숙제인데 안 하면 투자를 안 한대요. 이제 그런 블랙록이나 이런 애들이 안 들어와요. 그런 헤지펀드들이.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연기금이나 이런 회사들도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 그럼 다른 나라 국법펀드들도 우리나라 기업을 회피할 거예요. 결국은 해야 될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더 빨리 이런 새로운 기업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더 강화해서 없어질 기업들은 없어져야 돼요.
이래야지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내 것만 이때까지 한 거 다 봐도 대가리가 깨요. 저는 또라이 새끼들하고는 아주 천재천재 깬다고 보인다고. 안 보이니까 자꾸 저기 정책도 미스가 나고 헛소리 하는 새끼들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 정도 들으면은 이제 흘러가는 걸 안다고요. 이제 세상 물정을. 이제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고 이제 경제 역사 스탑의 박상욱의 쓴소리였습니다.